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급기야 여야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종반전을 향하는 국정감사 상황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경기 평택시병 구의원 김현정입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들 홍석준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15 부동산 대책 여진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김현정 의원께서는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면직 처리됐습니다. 네. 자,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이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 또 이상경 차관이 결국 물러나고 말았는데, 자, 정부의 이 발빠른 대응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은 저 이상경 차관이 본인이 한 발언 그리고 또 갭 투자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었고 또 야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 민심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사퇴한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나 대단히 민감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난번 6.27 대책 이후에 이제 8월 4주 정도부터 강남 상구 주변을 비롯해 갖고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는 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로 확인이 돼서 당장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기 전까지 그의 고육지책으로 수요 억제책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바로 이제 연말까지 11호 이제 대책 이후에 연말까지 이제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당에 이제 주택 안정화 TF도 만들어서 시와 구와 동 단위로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동산 안정과 관련돼서는 뭐 사실 뭐 여야가 그 목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이제 뭐 메신저 중심으로 이전 투구식으로 이렇게 정정하는 모습들도 좀 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 안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또 우리 민주당과 정부에서도 그런 의견들도 받아 안아서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주 이번 경우는 발빠르게 인사처리가 됐습니다. 일단 일단락됐다고 봐야 될까요? 좀 민심은 가라앉는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와는 달리 그 국민의 어떤 삶의 질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90%
본인의 재산의 90%가 다 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 이슈는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상경 차관이 워낙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부동산 책사이기도 해서 사퇴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사퇴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저는 문제가 계속 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국민들 서울 경기 시도민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갭 투자라든지 은행의 어떤 주담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뭐 자연스럽게 또 본인의 어떤 자금으로 이제 그 집을 살려는 이런 것들이 좀 좌절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매매가 지금 90% 감소하면서 또 전세도 지금 씨가 마르기 때문에 전세를 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지금 이제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상경 차관이라든지 민주당의 뭐 김병기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이 상황은 내년 선거까지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0.15 대책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또 이제 반격 자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또 송원석 이 국민의 원내대표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느냐 여부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경 차관이 이제 이 주택을 갭 투자해서 아파트 샀다. 여기에 이제 집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신들은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고 도덕적인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거고요. 장동욱 대표는 6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 6천이라고 했다가 며칠 만에 그냥 8억 6천이라고 바뀌어요. 그래 또 확인해 보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살고 있는 구로 아파트는 최근에 실거래 매매가가 7억 3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8억 6천이라고 했어도 거의 본인의 아파트 구로 한 채 값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그냥 제로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명이 너무 잘못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자신은 그때 당시에 매입한 실거래가가 4억 8,500이었다. 그걸 기준으로 했지 지금의 실거래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말장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 대표가 6채를 가지고 있는 거 반성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싸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그 공직자들에 대해서 사퇴하라.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그 얘기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집 바꾸겠다고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50억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을 다 고가의 아파트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강남 3구와 마포, 성동, 용산 이거 엄청나게 폭등하면 이것 또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냉정하게 정책을 좀 바라보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대부분 실거주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또 반응을 내놓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송원석 원내대표라 바꿔라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반박하고 있는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공격은 조금 부당한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핵심 이유는요. 위선입니다. 위선. 부동산 정책 잘못된 것도 있지만 부동산 정책 위반자들이 자기들은 일반 국민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 부동산 수익을 내놓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그 방법을 하겠다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이제 그 모습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말씀하시다시피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44억 아파트가 있고 또다시 또 추가로 또 부인 명의로 33억의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33억의 그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전세가 있으니까 부채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아파트의 가치를 더하면 70억이 넘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가진 이제 부동산 정책 위반했던 그런 민주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체 다 합해서 8억 5천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수로 6개가 맞습니다. 6개가 맞는데 구로구에 있는 그 집은요.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거고 또 국회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요. 국회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업무용으로 또는 잠깐 쉬기 위한 용도로 국회 앞에 오피스텔을 많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령에 있는 아파트도요. 보령에 다른 이제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월세나 전세로 사는 분이 많지만 장동혁 대표는 직접 보령에 자기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어요. 1억도 안 되는 아파트예요. 보령이 지방이니까 집값 물론 싸겠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다른 의원들보다 더 떳떳하고 당당하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그 이제 시골에 있는 아주 초라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이라는 말하면 무슨 정원이 있고 뭐 2층짜리인데 멋있게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정말 시골에 있는 허름한 집이거든요. 그 집이 3천만 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는 많지만 다 더하면 고작 8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총 얼마다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강조해서 비판한 것은 좀 비겁한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개 더 있는 거는 진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지분의 5분의 1인 거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지분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 상속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장동혁 대표는 많지만 그거 다 모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종의 이제 여야 간에 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직격과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전 투구식으로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정쟁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한다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논의들로 건설적인 논의들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도 특위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가 직접 특위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런 것인데 뭐 다주택과 6채와 관련된 것은 그조차도 뭐 가격을 여부를 떠나서 한 채도 그조차도 못 갖고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는 사실 맞는 그 해명은 아니었는 건 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일치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공급이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이 이제 돼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안정이 되는데 공급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제 그 만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집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 지금 이제 들어온 지 4개월 막 이제 지났잖아요. 그 전 정권도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그 서울시장 이 그 재임 중에 부동산 공급이 상당히 적었다는 건 다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특히나 청년이라든지 그 신혼부부와 관련된 공공 임대 아파트 그 소위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22년도에서 24년도에는 90%가 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인허가에 대한 그리고 착공 건수도 상당히 급감을 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바탕이 돼서 공급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그 집값 상승의 원인들로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를 또 해제하는 바람에 강남의 집값이 36%가 또 급등한 그런 원인 제공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그 누구 탓이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그 청년이나 서민이나 주거 사다리에 대한 그리고 그 집값이 일단 안정이 돼야지 청년이나 서민들도 중산층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공급 대책이라든지 또는 그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건설적인 그런 논의들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니탄 대탓 하지 말자는
김현정 의원의 설명인데도 불구하고 공방은 계속 또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선 의원께 먼저 여쭈고 잠시 뒤에 이제 이준호 대변인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까지 해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그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그 이슈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이거죠. 지금 갭 투자라든지 주담보대출을 통해서 수요를 극도로 억제를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정책 위반자들은 자기들은 벌써 갭 투자를 다 해서 집을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당신들은 하고 우리는 못하냐 하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리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고 장동영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갭 투자하고 또 그런 어떤 뭐 강남 3구라든지 그런 것과 아주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장동영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타켓을 완전히 잘못 잡았다. 오히려 지금 그 노모가 있는 보령의 집에 장동영 대표가 노모가 넘어질까봐 눈치 오는 그런 사진이 지금 오히려 지금 굉장히 좀 회자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11호 대책 발표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0.5%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1년으로 따지면 26%이기 때문에 최대로 지금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이런 식으로 되냐면 과거에 비해서 수요제로 인해서 가격을 억누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현금을 가진 부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글로벌 유동성 때문에. 두 번째는 중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들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억제를 통한 가격을 좀 낮추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 그 문재인 정부 이런 좌파 정부가 잡을 때마다 이렇게 오르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생긴 겁니다. 좌파 정부 때는 수요만 건드리지 공급은 제대로 못한다 이런 거에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김정은 의원 말은 100번 맞지만 그러나 이게 말이 아니라 실질화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좌파 정부의 그런 어떤 말을 지금 현재 못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 기회 드리고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좌파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거 제가 데이터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원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재임 기간 5년 동안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62.2% 오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는 56.6% 올랐습니다. 반면에 보수 정권을 잡았던 윤석열 정부 때는요. 마이너스 4.9%예요. 4.9%가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3.2%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또 소폭 상승합니다. 근데 상승한 폭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는 9.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60% 넘게 오르고 노무현 정부 때 50% 넘게 오른 거 이어서 지금도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10월 13일 기준 매매 가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매 가격 지수 아파트 이제 거래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건데 이게 105를 나타냈거든요. 이게 언제 기록을 깬 거냐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던 데가 2022년 1월입니다. 그때 104.6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그렇게 부동산 많이 뛰어올랐었을 때 그거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 만에 깼다는 게 지금 데이터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뭐 부동산 정책 잡았느냐 얘기한 것은 지적한 것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다. 근데 이제 데이터라는 건 항상 그 전에 어떤 영향이 있었냐가 그 시점에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성훈 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냄비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는다고요. 아니 지금 좌파 정부가 정책 대책을 내놓은 게 10월 15일이에요. 무슨 12일 만에 뭐가 특별히 달라졌겠어요. 마치 뭐 한 1년 넘은 것처럼 얘기하시고 또 집권한 지 이제 한재 4, 5개월 됐어요. 근데 뭐
좌파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올랐겠지. 윤석열 정부 때 뭐 잘 나간 게 하나도 있었습니까? 주가는 뭐 3,000에서 2,600까지 떨어져 가지고 좀 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당연히 부동산 그 정도 떨어진 것도 조금 떨어진 거죠. 원래는 더 폭락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마치 4개월 만에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4개월 만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이 올랐다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준비를 적게 했느냐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준호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가 폭등하면 현 정부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 폭등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이 부동산 폭등을 막은 상태에서 공급 대책을 내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좀 기다리는 게 맞죠. 근데 뭐 2주 만에 뭐 주가 부동산이 폭등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아니다 말씀드리고 정부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라고 하는데 뭐 전수조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수조사를 하면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본질을 의뢰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실제 국토부 차관을 사임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면직 처리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 바로 하잖아요. 이건 이재명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부동산만 다루는 거 아니고 국정감사 전반적인 내용이라서요. 요건 조금 이제 한 주제만 한 내용만 부동산 관련해서 더 다루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정 의원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유세는 상당히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당장의 이 움직임을 가시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공급을 좀 하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전혀 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와 제초한 완화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요. 지금 주택 정상화 TF에서 그 보유세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제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오늘 그 당대표께서 최고위에서도 또 한 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 주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맞고 당은 조용하게 뒷받침하는 것 그 기조로 간다라고 했고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공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에 대고 얘기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자제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는 모든 그 화력을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그 공급하는 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정확합니다. 근데 김 의원께서도 좀 상당한 또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가 거론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론상. 근데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다룰 계획은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초안과 관련해서 제초안을 완화하고 폐지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또 제초안 그 세금 초과이익 8천만 원 이상 초과이익에 대해서 50%를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그러면은 공급을 놀리면서 가격도 잡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초안을 완화시키거나 없앴을 때 가격이 잡힐 것이냐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그걸 뭐 제초안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결정할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많이 논의한다 하더라도 아주 심도 있게 수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뭐 그냥 개별 의원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그럴 계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홍준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급 관련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데 그렇게 당론으로 잡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까? 예,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공급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했고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시기를 좀 프로세스를 좀 최대한 좀 앞당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를 들면 뭐 그 몇 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한 어떤 뭐 건축 진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스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립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시간과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금융 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뭐 그럴 테니까 이런 어떤 단축을 좀 절차의 단축을 통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자 이런 게 가장 크게 좀 신경을 썼던 문제였고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또 큰 이슈죠.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어떤 엄청난 어떤 뭐랄까 좀 불로소득에 따른 어떤 부의 어떤 불균형 어떤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큰 사회적인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135만 호 수도권에. 근데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 만든 TF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그 각종 법률들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법률들을 정비하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그 재초안이나 이런 세금 문제는 별개로 하고 어쨌든 그것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국정감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이 수요일 29일입니다. 29일이 맞죠?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 쟁점은 바로 이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입니다. 자, 이성훈 전 부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뭐 결정하게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사실상 뭐 정치적인 입장에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는 게 맞고 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부속실장에서 대통령의 인사나 예산과 관련된 분이 아니라 수행이라든가 일정을 짜는 분야예요. 그래서 예산과 인사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인사비서관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불렀기 때문에 이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 운영위에서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 협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뭐 확정된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쟁에 더 끌어들이는 빨려 들어가는 우려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 기류를 보면은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으로 결정날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회 운영위에는 결국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국회 운영이 열릴 때 국감 시작할 때 만약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신분이 안 받겠다 그러면 총무비서관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질문이 다 분산됩니다. 왜냐하면 3실장이 일단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석도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뒤에 배석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주요 고위 관료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나면요. 김현지 이제 총무비서관한테 질문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화되지 않았고 김현지 비서실장이 안 나온다 하니까 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러면서 과거 성남시의회에서 난입하고 폭력 사태 있었던 거 그 영상까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성 녹취 파일도 나왔습니다. 대선 자금에 직접 개입하면서 더군다나 그때 경기도 정무실장이었거든요. 그때 공무원 신분으로서 경기도지사가 대선에 나오는 그 대선 자금에 관여했다는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의혹도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처음부터 나왔다 그러면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고 이재명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확인 감사 때 김현지 실장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 봅니다. 네, 김정일 의원 지금 지도부였던 별도의 입장이 있습니까?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이고요. 지금 29일 날 운영이 열리니까 그때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준호 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김현지 실장이 왜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되는지가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정무위 국정감사했는데 금감원과 금융위를 했거든요.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뒤에 국장들 한 20-30명 배석해 있는데 거기다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지금 국힘의 주장은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저 증인으로 그동안 관련적으로 나왔으니까 나오라는 건데 지금 하시는 지적들을 보면 전부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시부터 엮인 그런 내용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얘기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하라고 나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감에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흠집내고 결국 김현지 실장 망신 줘서 뭔가 뭐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비춰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민생 국감 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기조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정쟁화될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증인 합의하는 것이 정말 합당한 그런 증인 출석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쉽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김현정 의원 말씀은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봐야 정쟁화될 게 뻔하고 그러면은 청문회에 불러서 이 국정감사에 불러서 뭔가를 밝혀내려는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도 나가기가 더 힘든 거 아니냐. 홍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국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권력에 대해서 입법부가 좀 의문을 표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자리인데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지금 뭐 총무비서관, 총무인사비서관에 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인사농단에 어떤 가까운 그런 어떤 의구심들이 많잖아요. 뭐 산림청장 어떤 임명권이라든지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어떤 사퇴하라고 뭐 하는 어떤 본인의 어떤 월권을 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많은데 거기다가 지금 나온 어떤 의혹만 하더라도 전혀 지금 총무인사비서관으로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행적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관계에 있어 당연히 지금 현재 고위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정쟁용이라고 해서 피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더욱 계속해서 부담만 갈 거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고 지금 계속해서 터져가 나오고 있는데 숨긴다고 지금 이제 숨길 사항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된 어떤 법률의 재판이라든지 수사에 정면으로 개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막 정인을 막 데리고 나오잖아요. 뭐 명태균이라든지 이화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데리고 나올 때는 뭐 이건 정쟁용이 아니고 정당한 어떤 국감이고 정당하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공직자에게 질의를 하는 거는 정쟁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잣대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29일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또 지켜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건 또 다음 주에 우리가 APEC 결과와 함께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요. 자, 최민희 위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얼마 전에 국회에서 치렀고요. 또 딸의 이 축의금을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우 대변인 일단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된 딸의 결혼식 이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단히 잘못됐죠. 더군다나 이번에 그 핸드폰이 또 이제 보례장에서 찍혀가지고 더 이제 논란을 키웠는데 이제 축의금을 낸 사람들 단위가 막 일반 국민들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100만 원 단위로 막 그냥 내더라고요. 뭐 통신사 대표도 있고요. 무슨 기업 대표도 있고 100만 원씩 해서 그 핸드폰에 나온 사람만 해도 700이에요. 7명이 700만 원을 낸 거예요. 결혼식 축의금 100만 원 낸 거 이거 뭐 진짜 어릴 적 중마고라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왜 100만 원 냈겠습니까? 아주 힘 있는 상임위 위원장이고 근데 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최민희 의원은요 3선이 아니에요. 재선입니다. 네. 재선 상임위 위원장인데 왜 100만 원씩 냈겠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이제 상임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봤거든요.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매섭게 하고 편향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피감기관들 또는 유관기관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위가 높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제 결혼식 예약 잡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예약을 잡으려면요. 최민희 의원의 아이디와 비번이 없으면 예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최민희 보좌진이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전혀 몰랐다고 얘기한 것도 말이 안 맞고요. 네. 또 청첩장도 안 돌렸다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현장에 있는 기업들 피감기관 다 화하는 뭡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염치가 없는 게 청첩장에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넣었거든요. 근데 카드 결제가 뭐냐면은 이건 카드 결제는 외상입니다. 외상.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다음 달에 낼 테니까 땡겨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추익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좀 내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도 되고요. 또 하나 할부가 돼요. 카드는. 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내는 사람도 당장 한 번 일시불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한 20만 원씩 5개월로 할부해서 내도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들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이렇게 하신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매우 벗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훈 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이 휴대폰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해 보좌진에게 명단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이 정말 특이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왜 피감기관에서 돈 받았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왜 받았냐고 뭐라고 했잖아요.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다는데 왜 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기능이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이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결혼식을 준비해주는 그 업체에서 계좌번호와 신용카드 넣는 건데 우리가 신용카드 하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계좌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카드를 써서 이 번호를 넣어서 하면은 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결제 일에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보다는 신용카드를 편리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라고 이 결혼식 회사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오해할 수는 있지만 계좌번호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최민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딸과의 관계가 소원했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딸을 너무 챙기지 못해서 내가 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었다 미안하다. 라고 했고 그 약속의 이행 일환으로서 보좌진을 통해서 기업인과 피감기관 중에서 이유 없이 돈을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려주려고 처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고 그 사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홍준호 의원 말씀 듣고 김현정 의원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지금 말씀하면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이게 국민 눈높이에 정말 부적절하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그다음에 부패방지법도 위반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김현지로 끝나는 분위기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가장 돋보였는데 지금 막판에 최민희 위원장이 가장 돋보이는 국감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딸의 어떤 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사실 국회의원이 결혼식을 하면서 국감 기간에 그것도 국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본회의장에서 그 축의금 그 명단을 했는데 글쎄 저는 국민들 얼마나 그 돌려주라고 했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단 내용만 보더라도 정말 그 이해관계자들 피감 기관에 해당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될 소지밖에 없는 거고 또 2차적인 문제가 그걸 또 보좌관들한테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보좌관들이 정말 그 개인 어떤 결혼식에까지 그런 걸 시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국회의원의 갑질입니다. 지난번 강선호 의원이 여가부 장관 청문회 드러났듯이 가정에 그런 어떤 병기술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또 다른 어떤 갑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또 다른 큰 또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뭐 시기나 장소 그리고 청첩장에 뭐 카드 뭐 이런 거 넣어 있는 거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가방위 회의 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 그 설명에 대해서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 지금 그 축의금이 들어온 거를 돌려준 것 그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넣은 돈들 그리고 금액도 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욕먹을 먹을 일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전체 하고. 축의금입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이해 충돌이 우려되는 축의금 이
전달자에게만 이게 반환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내용을 전체 어디까지 뭐 돌려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라든지 또는 공직자들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받은 건 돌려준다 이렇게 지금 보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대상들을 선별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축의금 정리 주체가 아까 뭐 보좌 직원들이 사적 심부름 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직 확인되진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좀 짧게만 좀 아까 말씀드린 네.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돌려주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좀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예를 들어서 뭘 훔쳤어요. 근데 그걸 돌려주면 그 죄가 없는 겁니까? 그 훔치는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도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정식 후원 계좌가 아닌 불법 정치를 받으면 그걸 돌려주더라도 불법 정치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연합법도 마찬가지죠. 금연합법도 그 위반되는 어떤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돌려주고 나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받은 그 자체로 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축의금 관련해서는요 상당히 지금 청탁성이라든가 또는 금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돌려줬기 때문에 칭찬할 일이 아니고 애당초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비판하고 반성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뇌물 받았다가 돌려주면 죄가 네. 되죠. 근데 축의금을 누가 얼마 낼지 어떻게 알아요? 그 딸이 결혼하는데 사이도 안 좋은 딸이 결혼하는데 야 엄마를 위해서 계좌번호 넣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딸도 자기 친구들 결혼하면 다 축의금 내고 최민희 의원도 축의금 내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도덕적인 인간을 원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축의금 계좌를 넣을 수밖에 없고 넣으면 돈은 들어와 있어요. 다만 이 문제 제기된 돈은 돌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해서 또 이거 비판하면요 국민들이 또 싫어해요. 축의금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결혼한 당사자가 아니라 혼주입니다. 그건 행정법원의 판례로 지금 굳어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계좌번호를 공유했다는 것은 최민희 의원이 축의금 들어오면 그게 곧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이유는 지난 국정감사 내용인데요. 서울 고법 국감 당시에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재판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면서 당 내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당내는 어떤 상황입니까? 법안 발의가 있고 본회의 통과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그냥 이야기만 나올 뿐인 것인지요? 일단은 이게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사위 이미 통과되어 있고 본회의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된다라는 게 통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부 다 재판을 중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주장도 했고 또 지난 국감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고법 원장이 그 약간 유보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제 일부 의원이 예. 의총에서 그 주장을 했죠. 거부권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네.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이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 해서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보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처리를 유보한 그 법안에 대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김용민 이제 의원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 관련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 당내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재추진한다면 정권이 중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사후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그 법 체계가 엉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중지가 된 것은 일시 중지입니다. 이걸 언제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그리고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서울고법에 지금 현재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 선거법, 유죄취직 공직선거법이 계류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재판 중지법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명백히 지금 헌법에 위반된 사항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기존에는 지금 새로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어떤 업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외환 그 내환의 어떤 걸 이외에는 형사상에 소출을 할 수 없는 것인데 기존의 어떤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지금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어 있는 이것을 강제적으로 재판중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 84조에 대한 정면 어떤 위반의 소지가 대단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어떤 법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 언제 재판이 속개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민의 어떤 불안함을 이제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반영이 된다면 발의가 되고 또 통과가 많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비판과 후폭풍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당도 쉽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이 법조인이시니까요. 뭐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뭐 위헌이나 또는 뭐 다른 헌법재판소에 충돌되는 사안은 없을지요. 일단은 뭐 본회의에 계류 중이고 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했잖아요.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 중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중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원론적이라고 했던 법원이 재판을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재판을 중지시켜야 되고 뭐 당연히 위헌범죄 심판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기하겠습니다만 헌법상 재직 중에 대통령에게는 소추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임기 동안 열심히 하라고 뽑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뽑았을 때 이 재판이 계류 중인 걸 모르고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헌 법률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법원장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제 고법원장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견제용이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대해서 개혁해라 하니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듣기 싫은 건데 듣기 싫다고 할 수는 없고 자신들도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카드를 쓰면요. 법원은 정말로 개혁되어야 되는 대상으로 더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카드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고법원장도 이슈가 지금 하나 생겨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인데 법제처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법제처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담당했고 또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조현철 법제처장인데 질문을 받고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가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 발언을 일단 했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조원철 법제처장이
탄핵감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서 현역 대통령에 대한 재판 관련 지금 이제 재판이 전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데 일시 정지된 상태인 거죠. 그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언제든지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는 행정부에 있는 그런 이제 고위 관료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행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 이거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또 이게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비교해도 그래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회의 나와서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대통령의 임기와 국무위원들의 임기를 같이 해가지고 정부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 같은 말을 하십니다.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면서 그다음부터 국무회의 나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이건 훨씬 상황이 심각하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12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무죄라고 판단합니까? 이게 본인이 무슨 판사입니까? 사법부입니까? 행정부 관료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핵을 스스로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요. 송원석 의원이 유도신문한 것도 아니고 그 답변을 조원철 차장에게 요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범죄자가 대통령 된 경우가 있냐. 대통령이 범죄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전제를 깔아놓고 유죄 아니냐 하니까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 자신의 임명권자에 대해서 유죄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유죄 확정도 안 됐는데 재판 중인데 이건 송원석 의원이 요구한 예상 답변을 답변한 것이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저는 이 부분은 조원철 차장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어떤 이런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법제처장으로서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건 송원석 의원이 이 답변이 나오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다.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네, 행정부의 장이라면요. 이런 질문 나왔을 때 모범 답안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질문 나오면요. 딱 이렇게 말하는 게 모범적인 답변이에요.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입니다.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직접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듯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의도적으로 저는 일부러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충성,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본인이 탄핵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자, 오늘 또 우리가 APEC 이야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 먼저 여쭤볼 텐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주 국감에서 또 하나 지적이 된 부분이 바로 경복궁 헌정전을 김건희 여사가 찾아서 어자 착석 논란입니다. 어자면은 임금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네. 예, 바로 그 어자에 착석을 했다는 논란인데 종묘 차담에 이어서 이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희정 의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대단히 부적절하죠. 오늘 또 추가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 조선 왕실 유물이 보관된 그 비밀의 방이라고 하는 수장고에도 네. 또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거기는 엄격히 이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전문가조차도 출입 절차가 대단히 까다롭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역대 어느 영부인도 간 적이 없는데 거길 또 들어갔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유산을 사유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어자에 앉은 것도 누가 권유해서 연장자가 권유해서 했다는데 그것도 근거보기 주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전 위원장이 또 그렇게 권유했다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 같고 특검에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홍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이런 사안들을 보면 상당히 여론에는 국민의힘에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영상에 앉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은 어떤 정쟁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특검에서도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좀 끄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특검 보면은 특검에 있던 본질적인 요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지금 별건 수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수사 외압에 대해서 지금 이정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5명이 다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명태균을 통한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양평고속도로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또 하나도 지금 기소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건 의혹, 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망신주기용으로 좀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물론 국민의힘에 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특검이 어떤 수사를 통한 어떤 본질적인 특검의 어떤 목적을 어떤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지역 말단적인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망신 주기로 지금 치우쳐져 있다 봅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고 이성훈 전 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왜 갔을까요? 수장군은 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됐던 또 다른 내용은 명성황후 침전을 갔다고 하는데 2023년 3월이면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이 강요했던 전범 기업이 아니라 이 한국에서 국가기관이 제3자가 변제를 하는 이 안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던 그 시점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왜 갔을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왜 수장고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선례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미처 좀 인지를 못하신 것 같고 또 현장에 있던 분들이 이제 대통령 이제 부인이 오시니까 좀 과하게 의존을 하면서 일반인들의 이제 근접할 수 없는 거에 근접을 한다든가 또는 일반인들이 만질 수 없는 걸 만져보게 한다든가 뭐 이런 약간 특혜를 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줬었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당 생활을 하고 또 당 대표 경험을 했다든가 또는 국회의원 생활을 했다든가 예.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당 정치 경험을 했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적절했다든가 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을 경험적으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이제 그 행정부에 있다가 바로 대통령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정치인으로 바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최고 높은 정치인으로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선례에 대한 이제 학습이라든가 경험이 좀 부족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유에 좀 말려들어서 좀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누구로부터 공개가 됐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 될 텐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사진, 마포대교 시찰 사진, 마포대교 위에 이 서 있는 그 장면에 서강대교인가요? 마포대교인가? 마포대교로 알려져 있죠. 마포대교죠. 네네. 이 전속 사진사가 이제 이를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적당히 하라 이렇게 상당히 좀 발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상 복원하고 있던 사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일단은 뭐 적당히 하라는데 본인들이 좀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이 공직자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받아도 뇌물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진은 뭐 공직자가 찍은 사진도 아니고 또 특히 뭐 짝다리 짚고 뭐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이 업무상 비밀일 리도 없고 공무상 비밀일 리도 없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어자회에 앉은 사진이 영상에 앉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전에 입막음용으로 협박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 그 정도 수준의 법률 지식은 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협박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니 검찰총장의 부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이 뇌물 받으면 안 되고 명품백 받으면 안 되는지 모를까요? 그 부인이셨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수시로 편하게 받고 이 지금 경복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정말 경복궁을 뭐 어떻게 문화를 확인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 갈게 문 열어잖아요. 지금 당장. 그리고 여기 가보고 싶다. 열쇠 가져와. 또 열쇠 가져오고 있는데 또 딴 데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성하고 침전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경호원들이 같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만 들어갔어요. 10분 동안 앉아 있었죠. 10분 동안. 10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첫째 호기심에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주술 때문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보물 창고인 수장고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겠죠. 근데 명성황후 침전에 왜 들어갑니까? 저는 주술적인 뭔가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술 부분까지 이성훈 전 부위원장 지적을 했는데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너무 이제 뭐 무속 관련된 걸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옛날에 좀 재미를 봤었죠.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끌고 와서 재탕해서 좀 재미를 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무슨 근거로 명성황후 침전 들어간 게 무속 뭐 주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작두를 탔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무속이랑 관련있다 그러지만 명성황후 침전에 들어간 게 무속이랑 무슨 도저히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무속 프레임을 씌워서 악마화 시키려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굉장히 좀 불쾌한 지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가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 일종의 슈퍼 글로벌 외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29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이야기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적극적인 타결이 되느냐.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지만 물밑 접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이 대통령 사이에 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섣부르다라고 하는 또 전망도 있고 김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전망이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세 협상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또 한미 안보 협력하고 간세 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그것이 에이펙 그 한미 정상회담 때 타결이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다 해서 뭐 에이펙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관세 협상의 내용이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해서는 안 된다. 그 시기에 쫓겨서 내용을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는 또 그 원칙은 또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끝까지 다해보는 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익 중심으로 그 판단해야 된다는 것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관세 협상 계속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더 진전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바에 따르면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뭐 양자 협상이 아니더라도 다자 회담일 때도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에 앞서서 지금 아세안 정상회담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도 또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어긋난다. 그래서 저는 에이펙에서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내일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도 경주 아니라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해에서 지금 한다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어떤 타이트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일정 때문에라도 에이펙 기간 중에는 사실상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밝혔지만 3,500불에 대해서 고비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뭐 에이펙 기간 동안에 뭐 전격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가 뭐 미중 정상회담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상당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30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비어져 있다. 그리고 DMZ로 이동을 해서 깜짝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바로 거기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CNN이 DMZ의 카페를 통으로 지금 임대를 해놓았다는 이야기도 전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홍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만남의 성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특히 또 북한을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외교 안보적으로 좀 위험한 그런 저는 상황이고 좀 불안한 그런 발언이지만 어쨌든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지금 이제 나온 건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이제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이제 오산 에어베이스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 내지는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에이펙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스케줄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격적으로 에이펙 뭐 전후해서 그 김정은과의 어떤 그런 뭐 DMZ에서 어떤 그런 예. 만남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께서는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뜸으로 들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아니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좀 하는 액션들을 취하는 것 같고 그 북한 쪽의 그 대응은 지금까지 봐서는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열려서 한반도 평화 관련된 또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든지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간의 이런 그 냉전 기류들도 좀 완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또 우리 경제에도 좋고 또 국민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약간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가능성이 좀 낮긴 하다. 네. 자, 이 에이펙 이제 바로 코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스피 4천이 돌파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모멘텀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반전 기회가 될 것이 바로 에이펙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호 대변인 한 1분 정도씩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에이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될까요? 먼저 이 전 부위원장님부터요.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게 이제 관세 협상일 것 같아요. 우리가 25%의 관세를 물어야 되느냐, 15%로 줄여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3,500억 불을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지금 8년간 연 250억 불씩 주라고 요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협상안으로 200억 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높아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제한적으로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에이펙으로 한정해버리면 한국이 또 너무 약하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에이펙 기간이 좀 넘어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께서 한 40초, 50초 정도 시간 됩니다. 그 지금 이제 한미 간의 이제 안보 관련된 문서는 초안까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관세 협상에서는 전혀 문서 초안도 접근을 못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그러면 적어도 문서 초안까지 좀 접근해서 좀 협의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안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명문화될 수 있는 그런 좀 진전된 관세 협상이 나오면 좋겠다는 기대감 네 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